Ladies and gentlemen, hi everyone. 네, 이어서 여러분 비잔티움 문명에 대한 공부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보물찾기 하면서 관련 내용을 좀 복습을 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비잔티움 제국, 특히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게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이 어떤 편견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좀 확인할 거고요. 이후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내용들, 비잔티움 제국만의 종교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네, 입니다. 자, 공부했고요. 여러분, 비자치움 대회 수도 말씀드렸고, 일단 편견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비잔틴 제국은 인종들의 모자이크였다. 여러분,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약간 여러 가지 넝마들이 모인 모자이크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무력과 공포를 동원하지 않고 유지되지 않는 국가였다. 그다음에 통합된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친구한테 나쁜 말도 많이 할 때가 있죠? 네, 한번 선생님이 친구한테 이런 말 해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너는 진짜 통합된 영혼을 갖고 있지 않아. 너의 영혼은 분열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본다고 해봅시다. 그거 완전 친구를 매기는 거죠. 예. 통합된 영혼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정신분열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비잔틴 기독교 제국의 타락이 이슬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타락을 좋게 해석하는 친구도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들의 진원지는 거의 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지역에 있는 역사가들의 생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비잔티움 지역의 위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즉 지금의 이스탄불,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슬람 지역, 지금은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치부되는 지역에 과거에 있었던 제국이었던 이 비잔티움 제국을 낮게 폄하해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구의 역사가들은 자기들의 역사가 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로마가 동로마랑 서로마로 분열되고 나서는 동로마를 사실상 자기 역사로 인식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샤를마뉴 같은 서로마의 황제를 자기들의 이제 최고 황제이자 조상으로서 연호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글씨 뒤에 뭐가 보이죠? 네, 우리 쌍두 독수리가 보이죠? 대가리가 두 개인 독수리 많이 피곤할 거예요. 네. 이거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고요. 왕관도 있고, 네. 이 상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뭐 지금 맥락에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비잔티움 제국을 아까 나온 것처럼 굉장히 나쁘게 보는 이런 편견들은 우리나라에는 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일본인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쓴 책에서 비롯됐다라는 경우가 많고, 많은 이런 관점들이, 이 시오노 나나미의 관점들이 이 유럽적, 이 서유럽의 관점에서 기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서유럽이라고 하면 프랑스,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들이 들어있고 영국도 들어있는 굉장히 지금의 선진국 지역이죠. 네, 그에 반해서 지금의 동유럽 지역, 과거에 이제 소련 또는 러시아의 이제 후예였던 이 사람들,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 지역이 바로 비잔티움 제국에 있던 지역이거든요. 특히 이스탄불 지역. 이 지역에 있던 제국이었던 비잔틴 제국을 폄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은 잊혀진 제국 또는 폄하된 제국이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유럽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을 이 샤를마뉴에서 찾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대한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샤를마뉴만 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네.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편견임에도 불구하고 비잔티움 제국은 이렇게 멋진 금화를 만들 정도로 대단한 제국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누가 진짜 로마인가? 여러분 지금 서로마의 우리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는 영토가 여기밖에 안 됐어요. 반면 비잔티움 제국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동로마의 영토가 이렇게 어마어마했고 이집트,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왜곡되지만 않았으면 이 동로마 제국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시대가 바로 이 최고 전성기였고 사실상 얘네가 진짜 로마가 아닌가라는 우리가 문제 의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마, 프랑크 왕국이랑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보면 서로 로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실제 로마는 이 비잔티움 제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프랑크 왕국, 나중에 이 프랑크 왕국의 후예들인 서유럽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 이후에 유럽의 패권을 갖잖아요. 세계 패권을 가지면서 이 역사를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왜곡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의 번영이라고 선생님이 해놨는데요. 굉장히 여러 명의 황제들이 나타나서 비잔티움 제국을 발전시켰고요. 다양한 문화예술 양태도 보이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해드렸죠. 네, 성직자와 이 기사를 아우르는 훌륭한 황제였다라는 거. 그럼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슬슬 유스티니아누스까지는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다가 몰락하는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이 성상 숭배 문제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상이라는 거는 바로 홀리 한 조각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상은 아이콘 또는 이콘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절을 가도요. 우리 부처님에 대한 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당을 갔을 때 특히 교회는 덜한데 성당 같은 경우 마리아나 예수님 상 같은 게 있죠. 그게 바로 성스러운 상이다. 그래서 성상이라고 합니다. 이 성상에는 꼭 조각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림, 즉 회화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상들을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서로마, 프랑코 왕국 같은 경우 이 성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같은 경우는 이 성상을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서로마랑 동로마 중에 원래 기존에 더 발달되어 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했죠? 원래 이 지역이 더 발달된 지역이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글자도 많이 알았어요. 원래 로마의 정통 후예들이라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이미 글씨를 다 아니까 성경도 자기들이 읽을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이죠. 반면 이 프랑크 왕국 지역은 게르만족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도 못 읽고 우리 중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형상, 즉 아이콘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딱 보여줘야 되는 거죠. 글씨를 못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 왕국에서는 호교 목적으로 성상을 허용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유럽에 있는 이 프랑크 왕국 서로마의 교황과 이 동로마의 교황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상 숭배와 관련된 논쟁이고요. 이 교황뿐만 아니라 황제도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성상을 과연 숭배를 할 것인가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당시의 이제 그림을 묘사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굉장히 발전하다가요. 11세기 이후에는요. 이제 부자들의 부가 커지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이 커지면서 이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늘 겪는 수준은 있죠. 나라가 사람들이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누구는 군대를 뺄라 그러고 누구는 어쩔 수 없이 군대 가고 이러면서 군대가 서로 안 갈라 그래서 군대가 약화되고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 즉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가지고 정부가 안 돌아가고 그 즈음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십자군 전쟁으로 이해하는데 힘이 더 떨어졌다가 결국 외국인 이 오스만 티르크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수순들 우리 역사에서도 많이 보이고 요즘 우리나라도 뭔가 점점 이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 선생님의 약간의 좀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오스만 티르크를 오스만 티르크라고 우리 뒤에서 공부할 건데 얘네들이 바로 이 동로마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점령할 때 사용했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이 우르반 대포라는 건데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여기 이렇게 장벽이 세워져 있고요. 여기도 장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바다 쪽에는 쇠사슬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거든요. 쇠사슬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난공불락의 요새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아무도 공격해서 이길 수 없는 요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면 이쪽 지역에 살던 어떤 기술자가 있었어요. 대포 기술자. 이 대포 기술자가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한테 가가지고 황제님, 내가 어마어마한 우르반 대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대포를 당신들에게 기술과 함께 전달해 줄 테니까 사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황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길기만 하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냥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무시합니다. 개무시해요. 비잔티움 황제가. 그러니까 이 우르반이 마음에 짜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상대편인 오스만 티르크한테 가서 이 대포를 팔고요. 이 대포의 공격을 받아서 이 성벽이 깨지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몰락을 하게 되고 오스만 티르크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후 이슬람 세계 최고의 왕국, 제국으로 이제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비잔티움 문화의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은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에 있는 문화가 살아있고요. 여기다가 알렉산더 제국이 있었던 영역들이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 왜냐면 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쪽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비잔티움 문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공용어도 우리 기본적으로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 고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교도한테 멸망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프랑코 왕국과 서로 말을 무시했거든요. 같은 기독교긴 하지만 야, 이 야만인들아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슬람교한테 당해서 멸망을 해버렸으니 그렇다고 이슬람교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민을 갑니다. 서유럽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학문들, 그다음에 그리스 고대 문화들이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발생한 게 바로 서유럽의 르네상스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다빈치 같은 사람들이 나온 바로 르네상스가 바로 이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스 알파벳이에요. 뭐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오메가, 오미크론 뭐 이런 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봤죠. 이런 용어들이 다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거 아니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슬람의 건축 양식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바로 비잔티움, 이슬람이 아니라 이 비잔티움 지역의 양식을 바로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상소피아 대성당이라고 이스탄불에 가면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나게 육중한 돔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엔 이렇게 지금은 여기 지워져 버렸는데 여기 안에 보면 이슬람이 나중에 여기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세우고 안에 이런 상징을 두면서 안에 있는 모자이크의 그림들을 다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원래 모자이크 벽화가 아름답게 있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벽화들, 그리고 이 성소피아 대성당,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거든요. 이 하기야는 HaghiA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는데 이거는 영어로 홀리예요. 성스러운이라는 뜻이고요. 소피아는 영어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성스러운 지혜의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걸 만든 사람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굴까요? 이 사람, 네, 네, 유스티니아누스가 바로 이 소피아 성당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건립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솔로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라고 합니다. 솔로몬 들어봤죠,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성당 하나 짓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기독교 왕들이 이 솔로몬보다 더 높은 그리고 더 멋있는 건물을 짓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유스티니아누스가 이 바로 성소피아 성당을 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성소피아 성당을 짓고 나서 이후에 오스만 티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흐메트라는 오스만의 형제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모자가 아랍식이죠. 이슬람식이죠. 네, 이해해 볼 수 있고 비잔티움 문화의 성격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 이 비잔티움 문화는요 유럽 문화와 슬라브 문화의 중간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브는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슬라브 이걸 뒤에 이만 붙이면 뭐예요? 슬레이브 뭐 이게 아니다라는 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러시아 문화거든요. 이 러시아 문화권과 유럽 문화권의 중간 즈음에 섞여 있는 게 바로 이 비잔티움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공주가 러시아로 넘어가서 러시아의 짜르, 러시아의 황제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스스로 내가 비잔티움 제국의 후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정교라고 할 수 있는 동방 정교, 즉 그리스 정교가 이 러시아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또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브 문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비잔티움 지역의 문화, 그리고 이쪽에 바이킹들의 문화가 섞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라고 하고 있는 키이우를 과거에는 키예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키예프의 키예프 공국, 공후 백자남 말씀드렸죠. 공작 백자, 후작 자작 남자, 또 공작이 다 쓰이는 키예프 공국이 이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 최초의 국가로서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키예프 공국이라는 거는 러시아 최초의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조선이 있었던 것처럼,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지만 우리 비잔티움의 후손이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푸틴 아저씨, 네, 눈이 움푹 들어갔고 우리 젤렌스키 아저씨 우크라이나, 네, 그럽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키이우 공국 옛날엔 키예프라고 썼는데 이제는 키이우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섰었고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만들어서 이제 나타난 생겨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르만 즉 이 바이킹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이 드네프르 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발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그렇지만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역 사람들은 나중에 이 북쪽
즉 동쪽에서 북동쪽에서 왔던 이 몽골족의 침입을 받으면서 굉장히 역사 속에 시련을 얻게 됐다라는 것도 한번 적어 생각해 보시고요. 그 몽골의 공격을 받았던 걸 우리가 타타르의 멍해라고 합니다. 몽골 사람들을 나쁘게 불러서 타타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 애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와서 이 러시아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식민지화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뭐 있는 사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이반 사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반 뇌제라고도 불리는데 번개 같은 남자 이반 그로진이라고 불립니다. 눈빛 보세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이 사람한테 한번 갔다가는 거의 피카츄한테 감전사 당할 정도의 힘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반 사세라는 사람이 바로 이 타타르, 즉 몽골을 물리치고 러시아를 다시 제대로 된 국가로 발전시켰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내용이 여러분 생소하기도 하고요 좀 자칫하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비교를 하시면서 서유럽과 비잔틴, 그다음에 동로마와 서로마의 차이를 비교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 꼭 문제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번에 조금 길었어요. 우리 앞서서 영상 선생님이 몇 번 걸렀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길었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에 또 봅시다. 과제 잘하세요. 안녕.